정치 시사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특활비 수사도 점점 확대되고. 왜? 너무 기계적으로 반가워요. 이거 너무 뭐 그냥 써서 있는 것 같잖아. 짝짝짝. 아이 반가워라.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와, 좋네요. 와, 신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히딩크. 자, 특활비 수사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일단 이상득 전 의원이 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이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줬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분이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예전에 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두 번 들어갔다 왔지. 네. 근데 들어갔을 때마다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이요? 한 번 들어갔고. 포토라인에 두 번 섰나? 지금 유죄 판결 2심까지 실형 나와가지고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들어가고 한 번은 쓰고. 네, 곧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두 번 쓰면서 다 아니라 그랬어. 네. 다 아니라 그랬는데 거짓말이 두통 왔고. 네. 이번에도 또 왜 내가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알지 왜 몰라? 알지.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주성이. 네. 그러니까 김주성이 그 국정원 기획실장이었잖아요. 네. MB 정부 때. 근데 국정원 기획실장이 예산 인사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 박근혜 그 특활비도 꼭 기조실장이 다 줬다고 부르는 바람에 박근혜가 줬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왜 김주성이 누구냐면 이거 이제 이상득 사람이야. 네. 이상득 네네네. 라인. 그러니까 김주성이 참 이 사람 나이 많아요. 박정희 시대 때 군생하는 사람이야. 70살 넘었어요. 네. 박정희 시대 때 군생하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확 와닿네. 박정희 시대 그런 대화를 했다는 사람이면.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코롱 들어갔죠. 코롱 들어가서 이상득 라인에 됐다가 그래서 MB가 대통령 되니까 이상득이 국정원에서 꼽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득 사람이기 때문에 김주성이가 입을 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MB의 상황, 만사 형통 모든 오랜만에 건 나오네요. 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MB를 마음대로 할 사람은 이상득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상득이 김주성을 이용해서 지 마음대로 국정원 돈을 갖다 썼다. 이게 지금 검찰이 보는 거죠. 김주성이 구체적으로 입을 열었다는 정황이 있어요. 왜냐면 아하.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2008년에 MB와 독대를 했다. 네. 독대를 해서 국정원도 이거 청와대로 들어가면 문제됩니다. 네. 라고 거기서 우려를 표했다라고 이제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입을 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 그것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이게 사무실뿐 아니라 집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웬만큼 이제 소명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집까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다 나왔다는 걸 볼 때 뭐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70 넘어서 빵 못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네. 이제 김주성이 네. 젊은 놈도 빵이 싫은데 이 나이에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그냥 감경받지 이런 느낌으로. 또 이게 그 독대할 때도 독대 정황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청와대의 어떤 사람한테 말했더니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류익 대통령 실장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죠. 이게 부탁을 해서 독대가 이루어졌다까지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류익 실장한테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MB가 사무실 삼성동에서 성명 발표할 때 뭐 기타 김효재 전 의원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쭉 서 있었는데 도열에 있었는데 이동관 전 수석 등등 이 류익 실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다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유익도 불었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김주성 정도 되면 입을 다물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김주성이 입 다뭅니다. 진짜요? 아니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감투도 써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요? 난 다물어. 다 묻는다고? 다물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근데 언제 여냐? 예. 나 말고 딴 놈들이 다 물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 네. 지금 다 불었어. 그러니까 부는 거야. 야, 나 혼자 미쳤냐? 안 본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다 물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까지 60, 70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수갑 차고 들어가서 네. 똥구멍 검사해야 되고 네. 얼마나 수치스러워. 맞아요. 이거 못 그것만은 견딥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만 피하고 못 견딥니다. 네. 박살나는 순간이야. 네. 또 김희중 씨가 이제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청와대 관저로 보냈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또 돈을 전달했던 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이 사람의 대질 신문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네. 저는 이명박을 부르면 김윤옥은 안 부를 가능성이 굳이? 높지 않아.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약간의 우려를 표했죠. 이런 물론 적폐청산 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특히나 피의 사실이 미리 공표되면은 좀 불행한 역사가 다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깃은 이명박이잖아. 그렇죠. 아이고 우리 역사상 이렇게 같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을 영부인. 부르는 같이 해서 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솔직한 말하면 이순자는 안에 처먹었어? 근데 많이 전두환 먹었지. 같이 이순자는 안 갔잖아. 그렇죠. 또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두 사람 다 구속시키진 않을 거예요. 네. 괜히 긁어부스럼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압박하는 의미는 있죠. 그쵸. 이명박한테 이명박한테 네 마누라까지 넣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명박이 그걸 꿈쩍할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고마워. 넣어줘 이렇게. 네. 네. 고마워. 넣어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기다렸던 거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김희중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가 정말로 탄탄해서 내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냥 인정하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김민중이 그런 얘기하면서 뭘 했냐면 딴 사람들 모른다 그랬어. 저 아까 맞아요. 얘기했던 이 똥갓 이런 애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건 누구야? 김백준하고 나만 아는 거야. 김희중만. 응? 김백준은 집사고 나는 뭐야? 문고리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도 국정원 특활비를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문고리 4인방을 통해 줬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결국은 이거 돈은 문제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만 비밀리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문고리 4인방이었고 이명박은 김백준과 김희중 이 문고리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만 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맞아 몰랐어.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이 돈을 10만 달러를 부속실로 갖고 간 게 아니고 대통령 간저로 갔다고 하면 네. 네. 이 청와대에서 이 돈이 잘못된 돈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간저로 가지. 아니 미쳤나 간저에서 받게? 그럼요. 박근혜가 국정농단 터지고 나서 매달 받던 특활비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문제 있는 돈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거죠. 아니, 네. MB 때 그 받은 것도 다 정상적으로 청와대 기념품 값이다 하는데, 그럼 왜 그거를 돌담에서 받고, 돌담길에서 그렇지. 받고, 주차장에서 받고 그럽니까? 생기는 예산으로 게 있으니까 쓰면 말이 돼요. 안 되는 그거는. 거지. 청와대 특활비도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이 김희중 전 행정관이,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서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저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찰이 굉장히 많은 걸 증거를 확보하고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검찰과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춰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확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석 뉴스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풀리박이니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 감경하려는 그거 말하는 공식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가 쓱 나오고 있거든. 네, 오늘도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언론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네.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 다 도입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다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김유중하고 오늘 그 돈을 받았다는 그 청와대 관저 여직원 네. 하고 네네. 대질 신문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 직원이 일부 시인 일부 부인했다 그러거든? 뭘 일부 그러니까 뭘 시인하고 돈 줬는데 부인했을까? 뭘 일부 시인 일부 부인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받은 건 맞다. 횟수?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깨끗한 돈인 줄 알고 받은 건 받았다 뭐 이런 맞다. 거? 그냥 전달만 했다? 받아서 전달했다.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닐까 하여튼 싶어요. 일부 시인만 해도 김은옥한테 타격이지.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압박이겠네.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누군가요? 저 민주당 수석부대민 네. 박홍근 의원이 네, 고소당했죠. 예. 명예훼손으로. 그 김인호 교사. 명품. 백. 명품 네. 구입했다. 명품. 백은 아니었나? 그냥 명품이었나요? 명품 백이겠지 뭐. 백이죠. 예. 예. 백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뭐 명품을 구입했다. 네, 하여튼 명품을 샀다. 그걸 받아서 10만 불이었죠? 예. 네, 10만 불 받아서 명품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고소당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텐데 검찰 입장에서 또 그 명예훼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역시나 좀 순서상 그렇지.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시기 따져가지고 그 명품 샵에 장부를 까면 되는데 네. 그 명품 샵에서 그걸 보여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그쪽 나라에서. 안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돈이 특활비에서 나왔다고 증명하기가 네. 또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소를 하면 먼저 원칙이 고소한 사람부터 불러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건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네. 그것도 아마 MB 쪽에서 다 파악하고 그렇게 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이혜훈 의원하고 그 조윤선 전 장관하고 서로 고소고발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뭐 유야무야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받았던 5천만 원이 음.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뭐 이제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당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가능성이 않을까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관련자들이 입을 서서히 불고 있어요.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 그러다가 아니다 그러고 다 지금 그렇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청와대에서 VIPC로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렇게 그때 지금 이거 2번이나 수사했는데 2번이나 그게 유야무야 됐거든. 네. 결론이 없었어요. 꼬리 자르기. 결국 장진수 전 주무관 인생만 망칠 뻔한 거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망가진 상황이긴 한데 진상을 밝혀야 되고요. 지금 장진수 전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냐. 그리고 또 당시에 이영호 예. 네. 이영호 내가 몸통! 몸통! 몸통 네. 조선일보에 네. 기사에 나왔잖아요. 내가 몸통이다. 꼬리의 고백. 뭐 이런 거.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화번호를 바꿨답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뭐냐면 요거 영포 라인들이 아주 개막장짓을 한 거거든. 전방위로 사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네. 수사가 동시에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원세훈 본인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 자녀 아파트 구입할 때 10억 원대의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때 개수기까지 동원됐다고 하죠. 계속 이거 타라락 그거. 그죠? 돈 세는 기계. 네. 요건 냄새 나죠. 에. 어떤 미친놈이 경찰로 집사한테 씹어줘요. 경찰을 가지고 돌았나 씨발. 이건이도 그딴 짓 안 합니다. 네. 최순실 정도만 그 정도 하고 현금을 쓰는 거는 현금으로 또 왜 이런 거 집 살 때 이렇게 현금을 안 하냐면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요. 증거를 남겨야 돼. 계좌로 쏴준 증거. 네네네.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깔끔한 돈이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렇죠. 깔끔치 않은 돈이라도 깔끔한 돈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세탁이지. 그런데 멀쩡한 돈도 이상하게 보일 만한 그 거래 방법을 택했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방송 업로드가 언제죠? 여기요? 내일 내일. 내일 화요일. 뭐가 또 제가 나오나요? 뭐 밝힐 수 없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 이게 그 아들이 변호사인데 예, 네.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산 게 아니라 딸이 샀다. 예. 그리고 딸이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번다. 그리고 10억 중에 전세 껴있기 때문에 진짜 10억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방송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건 조사하면 간단하거든. 돈 출처 어디서 났냐? 이거 까보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어쨌든 여기에다가 또 있죠. 이거 말고 네. 지금 무슨 대학이야 그거? 뭐요? 미국에 200만 달러. 아우. 템플턴. 아니. 국가정보원 돈으로 스탠포드. 스탠포드. 스코필드. 스코필드? 잭필드를 스코필드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쏘리. 잭필드 5종 세트. 어쨌든 그 돈 20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아니에요? 요거 10억, 30억이죠? 요거 말고 또 있어. 네. 뭐예요? 하나 있는데? 원세훈 마누라. 네네네. 그 사무실 인테리어 10억. 아, 맞다. 그것도 국정원 돈이야. 10억 원 들었어요, 네, 인테리어. 10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국정원 돈으로 지금 40억 들었거든? 40억 들었는데, 검찰이 원세훈 마누라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제일 사실 MB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사람. 그럼요. 제일 무서워. 그럼요. 어우, 저도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요. 특히나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치. 굉장히 지금 건들면 폭발하게 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분노와 원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MB 측에다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경고. 경고를 했다는 오. 이야기가 더 아니 경고를 했는데 이명박이 뭐라 그랬어? 와 마음 단단히 먹고 아들이랑 잘 살라고 했잖아. 이게 아마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원세훈발 종범실록 같은 거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원세훈 아내가 검찰 조사 때 네. 검찰이 치고 있는 타이프를 뺏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쓰겠다. 아이고 내가 쓰게 빠르겠네. 들어왔어. 이걸 빠뜨리면 어떻게 아유 해? 답답하네 검사 양반아. 아 요걸 왜 빠뜨려? 요거 50짜리인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아이고. 이 식구들도 이제 서로 챙겨주기 힘드네요. 그리고 언론을 완전히 멀리하지 않아요. 스타일상. 예. 그래서 언론의 취재에 일단은 응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긴 하는데 그리고 끊기 전까지 했던 이야기들만 모아도 상당 부분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 통화를 모으면 상당 부분 지금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원세훈 와이프가 이제 원세훈을 원장님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원장님 무슨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거든. 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잘 털더라고. 네. 우리 마누라 툭 나한테 꺼내면. 작가님이랑 그러잖아. 야라 원수라고. 그러지. 야. 우리 원장님이야. 맞다. 뉴스타파에 한창 나왔었죠. 네. 그리고 오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확인은 됐는데 네. 꼬리자기 같은 느낌도 나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뭐 그건 네. 좀 아쉬운 건데. 법원에서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봤는데 거의 8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다 읽지 못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결론이고 하지만 조금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 나왔는데 원세훈 전 실장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별로 안 좋았으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심 재판부의 그런 판결에 불만 제시하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된다라는 것 등등 그리고 또 청와대가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 이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정말 예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대법관 되기 직전에 빨리 재판 빨리 끝내라라고 했던 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거는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와 별개로 이렇게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교감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선의 판사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나는 요거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어떻게 위험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다 PC를 네. 다 확인했는데도 블랙리스트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요즘 마음에 좀 안 네? 들어.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그래도 지금 대법원장보다 예전 대법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구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양승태가 다 이꼬라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MB 얘기 잠깐 해볼까요? MB 계속 얘기했잖아. 또야? MB 이젠 MB 조카. 아니 MB 조카 말고 일단 MB가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MB 측근들이 노무현 정권 운운하면서 막 목소리를 격앙되게 높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표명 이후에 다시 잠잠해졌어요. 한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몸살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이겠죠? 이재호 전 의원도 한 발 뺐습니다. 언론을 그래요?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전 투구다 이제 전쟁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또 약간 한 발 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대항할 게 없고요. 그렇죠. 원래 이런 인간들은 강자한테 약해. 약자한테 강하지. 나경원 의원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면서 주어 얘기를 또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변인이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김현정 PD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그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계속 얼머부리고 끝났거든요. 위험해요. 끝났죠. 네. 참 이제 그쪽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도 좀 입장이 궁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박영선하고 나경원 이야기하면서 나경원이 그런 얘기했다며
다스가 MB 거 뭐 네. 어쩌라고 이렇게 했다며. 그 혹시 예. 뭐 판사 출신 맞아? 법조인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사위에 오래 있었던 박영선 의원이 간단하게 그게 바로 경제사범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죠. 아니 경제사범 갈 것도 없어요. 이거 원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나올 사람들은 자기 재산 쏘기면 안 돼. 아 그럼요. 근데 그 예. 차명으로 보유하고 그 후보로 나올 수도 없는 인간이 네. 나오고 아주 크나큰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어쩌라고라니. 창석이도 알겠다 그 정도는. 다 공개했죠. 난 다 공개했지. 재산 증식해서 뭐. 증식해서. 근데 그 종직자 재산이 되게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통장에 돈 얼마나 있는지 뭐 사본 보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냥 써. 네. 자기가 그냥 쓰는 거라서 자기가 얼마든지 거짓말하면 거짓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거짓말.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애초에. 네. 이제 MB 소환이 가장 기치고 주목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특활비 문제, 또 김윤옥 문제, 다스 문제도 있죠. 네. 다스 문제도 박봉계 의원이 하나 깠지 또. 네. 녹취록. 여러 가지가 있죠. 이상은도 월급쟁이 사장이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할 가치도 없다고 MB 측에서 네.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는다. 그렇죠. 네. 뭐 논할 가치 없어. 박살났어.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삼성동 그 사무실에서 했던 그 성명 발표 때 예.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기침하더니 평창올림픽 그 네.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소환 시기를 적어도 올림픽 끝난 다음으로 늦춰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였거든요. 그래요? 네. 아마 의중은 그럴 것이다 보신 거예요?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평창올림픽 얘기를 하는 게. 늘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붙인 거는 그 정치적 메시지야. 설령 나를 부르더라도 올림픽 전에 급하게 부르지는 말고 올림픽은 그래도 끝난 다음에 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도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검찰. 아니, 저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소통합, 이걸 얘기하는 거라서 꺼냈다고 보는데, 검찰이 고민할 거예요. 올림픽 전에 부를지, 후에 부를지. 굉장히 고민할 거야. 중간에 부를 수는 없어. 그럼요. 중간에 초청해서 현행범으로 이렇게 딱 체포해서 왔으면 좋겠어. 전 세계인들이 보는들이. 인사 이렇게 딱 하고 손을 들고 옆에서 끌고 가. 심적인 마음 그렇습니다. 중간에 부르기는 올림픽 분위기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올림픽 흥행에 또 악재지 그거는. 네. 그래서 전이냐 후냐 요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올림픽 전에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그렇지. 그리고 어쨌든 설 전에 불러서 설 밥상에 한번 올라가야 되지 당연히. 또 공소시효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월 21일. 네, 그거를 올림픽 끝날 때까지 뒤로 밀어달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는 메시지로 보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MB 결국은 마지막 타깃은 MB거든. 근데 MB를 올림픽 끝나올 때까지 묵혀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힘 또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 전에 불러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중에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 문제예요. 네. 이번 주말 내내 오늘도 현송월이 뭐 어쩌라고 지겹다. 짜증나 진짜. 하루 종일 났다, 하루 전복죽의 그녀. 네. 그러니까요. 전복죽 많이 드셨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속보로 달아가지고 전복죽 어쩌라고 씨 궁금하지도 않아. 머리 반묶음의 그녀. 나 모든 진짜 언론을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짜증나게 씨. 쓸데없는 짜증나죠. 걸로 집중을 하는데 사실 현송월이라는 인물은 되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죠. 김정은의 대문화 활동 총책이고 2015년 11월에 이제 북한 공연단이 중국에 가서 공연하다가 돌연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단장이 현송월이었습니다. 이때 단장 자격으로 갔는데 중국에 이제 시진핑 특사로 파견됐었던 당 대외 연락부장과 독대를 하면서 조율할 정도로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김여정과도 가까운 사람이죠. 대남 선전선동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너무 가십거리로만. 그러게요. 신변 잡기를 왜 다루냐고 누가 궁금하냐고 그거를. 아니 니들 진짜 저거 뭐야 섹스 비디오로 처형됐다면서 그런 기사 반성이나 해. 이씨. 그러게요. 그때 말이죠. 난리도 북한 사람 탈북자들 와가지고 섹스 뭐 자기가 마치 본 것처럼. 섹스 비디오를 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뭐 난리도 아니야. 정말 짜증나. 탈북자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뭐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아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고위당직자가 됐어. 서로 또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고 그들 사이에 그 질투와 암투가 굉장한 엄청나죠. 이거 마치 우리나라 방위 한 명 잡아가서 갑자기 특수전사 부대 한 명이서 온갖 힘든 훈련 나머지 다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 한국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거든. 그래요? 북한에서 본 적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현성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황장엽급이 아니면 사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지도부에 있는 내용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들었다니까. 태영호 아니고서는 뭐 예. 쟤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네? 방송에서. 서로 그래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분들의 첫 정착지가 종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섹스 비디오 이거 처형당했다. 그때도 온갖 도배를 탈북자들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정말 짜증나더라고. 북한엔 코렌트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설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자기들이 총살시킨 현송월이 가는 살아나타나서 거지 뭘. 부활했어 부활. 부활했어. 내일 살아있어요. 아 부활했어. 네. 아니 이게 것들. 너무 막장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번 이런 것도 너무 막장. 그러게요. 아니 모피 코트를 입었네 만에 자문 어디서 잤네.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온갖 전문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칼럼 쓰게 하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송월이 뭐 패션이 어떻느니. 이게 장사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시청률도 나오니까 하는 건데 사실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건 또 낼름낼름 다 또 활용하고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언론의 정도가 뭔지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대한민국 언론에 갖다 대고 엄청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 네, 쓰레기라는 쓰레기라고. 표현도 있죠. 그래 뭐 니들도 똑같이 뭐 씨발 누가 누구 보고 쓰레기래? 노동신문은 뭐 그러면 쓰레기 그렇지. 아닌가? 니들 똑같은 네. 네. 단일한 쓰레기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몇 개의 쓰레기가 있는 거에 차이지. 쓰레기가 쓰레기를 알아보는 거지. 서로 그럼. 제니네 안경이다. 서로. 그렇죠. 북쓰레기 남쓰레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스남스 이렇게. 난 복수남스 실래. 난 검스 흰스가 좋네. 전 검. 검? 저 노. 노야? 노스. 우리는 노골적이시네. 난 검 아니면 살. 그 뭐야? 역시 두 분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나 못 저는 알아. 오늘 콜라겐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어요. 콜라겐. 검은색 스타킹, 살색 스타킹, 흰색 스타킹. 잘 알겠습니다. 모르는 척. 네. 나 진짜 몰랐어요. 맞나? 뭐 그런 게 대모시기. 맞나? 몰라요? 여자도 모르는 걸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사람들. 투명도 얘기하다고만. 뭘 못 들었어. 나 바꿨어. 커스. 나 커스 좋아해. 커스? 난 검. 에이 쓰는 커스죠. 남자분들 다 커스 좋아하던데. 그래요? 아니야, 검 너무 검은 거 말고 반투명 검.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무릎 쪽이 반투명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유익한 대화들이었고요. 네. 야, 이런 걸 보도하란 말이야. 보도하라고? 이런 걸 보도하라고요? 남자들은 검스를 좋아할까, 살스를 좋아할까? 이런 걸 보도하란 말이야. 현송월 검스 가세요. 그럼 누나 매체에서 실감이. 아니 보니까 무슨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현송월에 이번에 검스를 신었어요. 커스를 신었어요? 이걸 보고 몰라요. 이 패션에는 어떤 스타킹이 더 어울렸을 텐데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역시. 개쓰레기 봤어요. 기사들이 진짜 근데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이제 패션을 분석한 기사였죠. 패션 전문가요? 씨발. 네, 패션 전문가. 전마 전문가입니까? 진짜 레알 아까 저 봤었어요. 간지간지 진짜 한다, 전문가. 씨발, 진짜. 그분도 참 그렇더라고요. 분석하면서 힘들었겠다. 네. 아휴, 또 시키면 해야죠. 그러면 시켜야죠. 그럼. 시키면 합니다. 다. 네. IOC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지었어요. 총 22명의 선수가 참가하기로 했죠. 네네. 5개 종목이고 뭐 아이스하키, 피겨페어, 쇼트트랙,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근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우리가 가잖아, 훈련하러. 예. 나 걱정되는 게 만약에 갔는데 부상당했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지. 난리 날 거예요. 지금 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거든. 많죠. 네. 한번 아마 그들은 부상당하기를 빌고 있지 않을까. 제가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 팀 감독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 예. 아이고 왜 친한지 알겠네. 나도 안. 굉장히 예. 친합니다. 예. 강용 아유, 안 돼. 안 돼. 강용까지만 했는데 못 돼. 다 알잖아. 몰라. 기억만 말해도 알아. 왜 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 그러지. 그래요. 예. 뭐 물어보려고요, 제가. 예. 잘 갔다 오시라고. 잘 갔다 오시라고. 네. 다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IOC에 서한을 보냈어요.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내용은 뭐 남북 단일 팀 그리고 한반도 공동 입장 반대 서한을 보낸 거죠. 왜 그랬지? 제 발등을 제 찍었. 지 손으로 찍은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보통 의원실에는 9명의 보좌관이 뭔가 필터링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못 하겠네요. 이거
옛날에 지가 했던 걸 그대로 뒤집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북한 참 5년 전이죠. 네. 5년 전에 북한의 참가를 원한다라는 네. 인터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바 있는데 방송뿐만 아니에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됐어요. 이게 본인 정치적인 그런 그 어떤 이익에 딱 부합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층도 약간 좀 이게 단일팀이나 공동 입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럴 때 이걸 강하게 반대하고 나가면은 이제 보수에서는 또 이제 환영을 받고 굉장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니 보수가 이런 데에서 집중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철질한 색깔론이에요. 평양 올림픽 이따고 철질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남북 공동 단일팀이지만 그것 네. 말고 북한이 와서 올림픽이 좀 붐이 되고 이건 누가 봐도 다들 원하는 거잖아. 거죠, 네. 근데 이걸 평양이라고 하면 보수도 움직이지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뭘 하면 움직여요? 뭐가요? 보수는 보수가 지금 뭘 하면 아니, 움직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길 보수가 바라고 움직이가 하는 건데. 없어. 뭘로 할 거야 도대체? 이걸 뭐 북한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왔어. 이제 내일 모레 개막인데 갑자기 북한하고 그러면은 반반 나눠서 개최하자. 뭐 이런 거면은 말도 안 되는 보수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시끄럽게 떠올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지금 전혀 없어요. 이거 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참석해. 그것도 봐요. 네. 북한 응원단이 분명히 와가지고 북한 선수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네. 남한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네. 그렇죠. 그걸 같은 우리 팀으로 국민들이 응원하는 거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니까.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어목했던 90년대도 그랬어요. 지금도 하지. 법도 있잖아요. 2018 평창 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가요? 그것이 그때도 걔네들이 그 전에도 벌써 걔네들이 새누리당 애들이 통과시키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법 보면은 이게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또 남북 체육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만들었거든요. 이때 여야 아마 거의 90%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거 다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도 이제 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건 참 글쎄요. 이게 예전에 뭘 했는지를 다 망각을 하는 건지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전 이런 생각 들어요. 나경원이 지금 거의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어. 그렇죠. 자유한국당 남으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지금 답답한 거야. 유여의 공백을 내가 메꾸겠다 이런 느낌인가? 그런데 패착이다. 나경원은 제가 장담하건대 다음 국회에서 날아갑니다. 그래요. 잘 정부적 나가길. 판단을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누구한테 날아가요? 네? 누구한테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지금 아직 너무 예. 이른가요? 예, 왜냐면 거기 지금 당협 공석이 위원장?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공석이 될 것 같아. 네. 공석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참 네가 가라. 기구하네. 네가 가. 이사해 빨리 동작으로. 저 신혼집이 동작이었습니다. 오, 됐네. 뭔가 됐어. 네, 상도동. 네. 그래서 나경원은 가만히 있었어 봐. 그러면은 올림픽이 성공률 개최되잖아. 그럼 조직위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숟가락 얹을 수 있거든. 네. 이 멍청한 게 이게. 그 위원장이잖아요. 그 위원장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여론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퇴출을 시켜달라고 네. 지금 청와대 서면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평창 올림픽의 개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좀 한마음으로 지지를 해주고 함께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문제가 있는 비판에 결정됐어. 그럼 지지해줘. 따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만일 이 남북 단일팀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 났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뭐야 이게. 나경원 또 한 번도 의원이 어떤 게시판을 그러니까요. 끌어올리게 네. 하는. 나경원 내가 의원이 뭐 괜히 이게 여기 처음 그 했나? 패럴림픽만은 네.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이군요. 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리를 찾고 있나요? 1년이 아닌 내 인생의 3년, 5년, 10년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가누씨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3플래너 3년 다이어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5드림 5년 다이어리는 중기 프로젝트용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죠. 10 히스토리 10년 다이어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멋진 파트너입니다.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래도록 보관해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가네시 3년 다이어리, 꿈을 키워가는 가네시 5년 다이어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시 10년 다이어리. 네이버에서 가네쉬 다이어리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2-2277-2222입니다. 여러분의 명박이는 학교 갈 생각에 몸도 마음도 졸라 춥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우리도 졸라 춥죠? 여러분, 우리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가요. 괌, 사이판, 그 외 모든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올겨울엔 진리도록눈 졸라 보고 싶다. 오겐키다스까? 우리 눈 보러 삿포로 가요. 겨울 여행도 투어 이브. 모든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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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이브. 로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2-777-7233 포털에서 투어 이브 검색해주세요. 광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광고는 가네쉬 다이어리입니다. 3년, 5년, 10년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다이어리고요.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내가 작년에 오늘 뭐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작성법도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쉽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올해 2018년은 가네쉬 다이어리와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문의 전화는 02-2277-2222 02-2277-2222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투어이브입니다. 사장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괌 사이판은 현지 업체와 직영으로 운영돼서 예약 문의 시점 최저 요금을 찾아서 견적을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다낭도 현지 업체와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으니까 다낭 여행도 문의를 주시고요. 다른 해외 여행지는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하나투어 상품으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적구역 청취 고객님께는 문화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정청래 의원님과 이 작가님의 책도 선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문의 시 꼭 청정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쌀쌀한 날씨 따뜻한 곳으로 여행 계획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투어이브를 검색하시면 나온다니까 친구 추가하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처럼 추운 날 따뜻한 나라로 너무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어. 다음 광고는 음원 제작을 따로 안 하셨고요. 광고로 직접 읽어달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읽게 됐네요. 로타리 82입니다. 이번 광고는 올겨울 오소리 에코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로타리 82인데요. 현성을 입었다고. 자, 앞에 보이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목을 감싸는 부분까지도 페이크 밍크퍼로 제작되어 있어서 착용할 때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겠네요. 동계올림픽 내내 불어닥칠 한파에도 끄떡 없을 오소리 에코퍼. 설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로타리 파리는 2018년 3월부터 선보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리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흑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샤론 양장점의 옷들, 그 옷들이 셔츠 한 벌에만 40만 원이 넘는 옷들이라고 하는데요. 로터리 82에서 그 가격에 반의 반 가격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샤론 양장점이 되기 위해서 자체 디자이너들이 발빠르게 2018 SS 상품들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로타리 82를 검색해 주세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은 이제 직장 상사의 갑질인데 공무원입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민 끝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30대 여성 직장인이고요.
작년 4월 취준생 생활 끝에 한 공공기관에 채용형 인턴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3개월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인턴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칠 거라고는요. 신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일을 주고 요구사항이 내일까지 혹은 당장 이번 주까지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업무를 부여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실의 실장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실원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돌아서서 웃는 왜 그런 웃는 건 사람입니다. 뭐야 또? 이건 약간 정신 좀 이상한 거 사이코네. 아니야? 돌아서서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웃는 건 뭐지? 돌아서서 웃는 건 뭐야? 아싸 큰 소리 쳤다. 오늘도 한 건 했어. 이렇게. 네. 이상한 사람이네. 어쨌든 술을 좋아해서 같이 술자리를 같이 일하는 실원은 같은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주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그분이랑 술 마시는 게 너무 싫고 고역이라 막무가내로 먹는 술자리를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예뻐하는 실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술자리 안 갔죠. 업무에서 능숙하게 하지 못할 때면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쳐대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도 앉기 전에 격앙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고 삿대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6개월 해왔고 한 달 야근은 거의 35시간에서 40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야근을?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실제 근무 시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야근 수당은 8시간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근무를 받기 위해서 야근 결제를 8시간 이상 받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20시간 이상 야근하면 하루를 휴가를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상 못 쓰게 만든 거죠. 실원들의 야근 시간이 많을수록 실장 평가는 마이너스가 되었기에 실장이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걸 물어볼 때도 맨날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한 번은 사수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해서 도움을 구했는데 잘했네. 돌아온 대답은 일이 많은 건 인정하겠는데 그건 당신 업보다 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자기는 한 번씩 도와주는 사람이지 저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공기업은 사소라는 개념이 없다. 업무 모르면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물어보는 질문이 수준이 너무 낮고 기본 없는 질문하니까 생각 좀 하고 업무를 해라 라고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도 하더군요. 네, 저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기업 이직을 준비했던 터라 이런 신입 생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서 업무를 시작한 곳이 이런 곳인가라는 생각에 저는 갈 길 잃고 괴로움만 가져갔습니다. 사기업도 똑같아요. 네.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술 먹고 싶다고 회의 일정을 가짜로 잡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즐기는 걸 보고 이제는 제가 창피해집니다. 한 달에 210만 원을 받고 보수가 작다고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평일 야근을 평균 30시간, 한 달 주말 근무 최소 15시간에서 20시간을 이상을 하는 제가 여기에서 어떤 한 부분도 배울 점이 없는데 최악의 실업률을 달리는 지금 계속 버텨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작은 나이도 아니고 추운 현실로 돌아가려는 건 겁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실장이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인상으로 소리치는 모습이 꿈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와서 새벽에 자주 깹니다. 아이고. 청정구역 가족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텨야지 뭐 어떡해. 네? 나가면 추워요. 나가면 춥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기업도 다 그럽니다. 다 신입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것 거의 없어요. 근데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름을 부르면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막 죄인 대하듯이 막 요거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이분이 그걸 다 당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여기 말해줬잖아. 그 실장인가 뭔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고. 강하게 그런 나가야지. 스타일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소리 지른 경험 말고. 원장으로 소리 지른 거 말고. 지른 거 말고. 우리는 이런 걸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남 밑에 들어가 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린 받아버립니다. 씨팔리기 못하겠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한 걸 여쭤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갈군 걸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잘 봤어요. 우리 잘 봤어요? 안 가서 제가 맨날 갈구잖아요. 네. 하나도 안 듣잖아. 우리 직원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내가 존나 갈궈도 안 우리 들어. 회사도 그래, 우리 회사도. 그러니까 나중에 갈구는 새끼가 포기하게 돼요. 그래.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솔루션을 안 간 직원처럼 지금 제 경험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니야. 근데 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 밤에 막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래.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 회사에 다녔을 때 저희 국장이 이렇게 얘기 되겠지? 국장은 많으니까. 모 국장. 모 국장이 이렇게 폭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뭐
기사 써오면 A4 용지 막 집어 던지고 약간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잘 안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비겁해서 그런지 후배들한테 이제 국장이 막 갈굴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회의니까 사람이 소수만 있었거든요. 펜을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제가 시덥지 않은 소리를 했나 봐요. 시덥지 않으니까 어이 병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펜을 들고 있었는데 그 펜으로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로. 너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랬죠. 근데 그때 즉시 들이받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성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자 해서 그때 아침 회의 시간이었는데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다가 다 퇴근하고 그 국장이 제일 늦게 퇴근을 하더라고요. 기다렸죠. 기다려서 퇴근할 때 저도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서 국장님 저에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사과를 하냐? 저 아침에 저에게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실수냐? 저한테 병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야 너는 뭐 그냥 내가 원래 욕 잘하잖아. 저거 잘하는데 뭐 내가 그런 스타일인 거 알면서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병신 같은 짓을 해도 병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당황스러웠는데 야 그래 그 뭐 아니야 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조심해. 아니야 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되게 당황하면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일단 그 사람 구국장은 김효성이 만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딴 애들한테 갈구고 김효성을 안 갈군 거야. 근데 그날 탁 했잖아. 네. 그리고 처음 바로 반응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과한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이 가서 똑같이 하잖아요. 뭐야 이 병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 방금 병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왜냐면 그치.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냥 계속 당했어. 너무 당했어. 그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 같은 그래도 경우는 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심한 군대. 오늘 군대에서 들이받았어요. 신고했죠. 신고해야지. 그래 그 다음에 더 크게 폭풍이 왔잖아요. 어떻게? 또 신고해. 그치. 소원수리. 될 때까지. 요호. 왜? 제가 존경하는 우리 DJ 선생님께서 민주주의는 고발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랬거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고쳐지지. 안 그때는 DJ가 그 말 한 줄 모르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싫어서. 12살 때부터 정치 신동 소리 들었어요. 니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면은 상급 기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일단 공무원들 보면은 저는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니 상급 기관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못해요 이거. 다른 쪽으로 만약에 부당하면 아니 그러니까 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 빼고 다른 직원들 저 공돈 빼돌려서 술도 먹는다 했잖아. 네. 다 또 왕따 시켜. 그러니까. 쟤 뭐 분명히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극복해야지 그런 거는. 그건 어느 정도 그럼 감당할 마음을 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급기관 얘기하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아니면 경고를 먼저 줘요. 아까 김우성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안 고쳐지면 나는 상급기관 얘기하겠다고. 이게 사내 고발 시스템이나 비슷하게 공무원 내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일단 부정부패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무원 부정부패 비리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니다가 상사의 폭언과 상습적인 가혹행위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로 그 비슷한 일을 겪은 같은 공공기관 사람들이 상사가 폭언을 하거나 이럴 때 카톡을 캡처해 놓는다든지 그 소리를 녹음해서 형 말씀하셨던 상급기관에 진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발령 따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나가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두거나 그치. 증거를 잡아서 진정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잡혔어? 한번 들이받아보고 그렇죠. 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일단 들이받아요. 맞아. 근데 녹취 필수. 증거는 무조건 다 모아야 됩니다. 사표를 함부로 쓸 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굳이 사표를 쓸 필요는 없다고 나가지 마. 봅니다. 왜 나가? 나가면 춥다니까.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되게 입국. 네?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가 정답일지 잘 모르겠어 정말. 안 돼. 둘이 받아야 돼. 그래요? 아니 저도 왜 참아? 그 변호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 1년차 때 참 못 모를 1년차죠. 1년차 때 그 당시에 고참 과장과 한 차례 또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는 정면 승부
신입사원 주제. 그랬죠. 신입사원일 때 들이받는 거예요, 사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후에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은 사라졌어요, 사실. 예, 사라졌고. 그 후에 뭐 정확히 뭐 제대로 둘이서 뭐 어떤 뭐 앙금을 풀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그냥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회사 나오고 그 후에 이제 그분도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이제 잘 안 돼서 퇴직을 했는데 그 후에도 만나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서도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들이받고 하는 게 그 사람 상대방 그 사람의 그 조직 내의 위상과 평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물론 이상한 사이코 같다고 하더라도 그 윗사람들, 그 상사, 그 사람의 상사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맞서 싸웠을 때 생산이 좀 낫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에서 약간 좀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거나 평가가 좋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승부를 해도 사실은 승산이 없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런 걸로 따지면 못하는 거 참고 살아야지. 그냥 참고 회사를 다녀야지. 그러니까 저는 참고 감수하면서 다니든가 아니면 사표 쓰든가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일단 들이받아라. 그거 두 개 다 못하겠으면 저는 이런 경우 있었네요. 일본에 있을 때 일본 회사에 이제 마지막에 점장으로 취업을 했어요. 네. 그 고깃집이야. 고깃집 점장으로 취직했는데 제가 오후 3시 출근, 오전 3시 퇴근이야. 12시간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전 3시 반에 이제 막 이제 정리하고 아줌마 다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3시 반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가 영업 끝났습니다. 못 받습니다. 네. 근데 그날 원래 사장이 그날 그 시간에 없는데 사장이 있었어. 그래갖고 받으라고 빨리. 그리고 그 손님이 들어왔어. 5시까지 퇴근이 연장됐지. 네. 2시간 연장됐지. 네. 근데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출근인데 5시에 출근했어. 전화 안 받고. 그 사장이 난리가 났지. 왜냐면 나밖에 통역을 못해. 네. 다른 사람 다 그냥 한국인 서빙 일본말 못하고 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완전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스톱이네 스톱. 그럼 어쩌라고. 네가 어제 분명히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2시간 더 돌렸잖아. 그래서 2시간 더 늦게 왔어. 뭐 어쩌라고.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3시 땡 하면은 퇴근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 액션을 보여줘야지. 그것도 이제 그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그 위상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가능한데 또 본인의 위상을 뽐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깔때기 이게 뭐야? 한국인 통역할 수 있는 게 형밖에 없었잖아요. 대체 불가했었으면 지금 흐뭇한 미소 짓고 있잖아요. 글로벌 깔때기로 솔루션도 안 됐어. 아니 뭐 그게 문제면은 갈아치웠겠지. 이거 봐요. 나 아니 다른 사람 채용했겠지. 근데 결국은 내가 사표 쓰고 나왔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씨, 미쳐버리겠다. 12시간 근무하는데. 힘들죠. 12시간 어떻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 절대 사표 안 썼으면 좋겠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안 된다면은, 녹취하고 이렇게 하는 진정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익명 있잖아, 익명. 말씀드렸듯이 그 조달청 익명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용하십시오. 그 같이 들어온 동기 없나? 그러니까 이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지. 동기하고 힘을 합치면 되는데. 동기랑 또 같은 부서가 아니면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치. 따로따로 떨어져 놨으면. 근데 들이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을 보고 하는 그렇지. 해야지. 중간에 임준혁 그거 다시 하면은. 그럼 진짜 완전 을되는 거지. 가불병 정되는 거지. 그럼 정말 병신됩니다. 네. 그러니까 들이받을 때는 정말 마음에 다잡고 확 들이받아야 돼. 끝을 보고. 그렇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사표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감내할 수 있는지는 사실 본인만 알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 성정상 못 들이받을 것 같아. 이렇게 뭐 꿈에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마음 아프네요.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정이니까 쉽진 않죠. 이거 동병상련 이거 하고 나니까 답답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이거. 예. 그렇네요. 네.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맞춰요. 마쳐야 될 것 같죠? 네. 딱히 저희가 드릴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0회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